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말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아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박정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2살이고요. 아들 하나를 둔 평범한, 아니, 평범했던 어머니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하나 묻고 싶어요. 만약 자신의 며느리가 남들 앞에서 당신을 가리키며 저분은 우리 집 가정부예요.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상상해 보세요. 자신이 30년 동안 온 몸과 마음을 바쳐 키운 아들의 아내가 그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이 실은 당신 소유라는 걸 모르는 채로 당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모습을요. 그날 이후로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담이 아닙니다. 한 여자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되찾아가는 이야기예요.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절망하다가도 마침내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아마 여러분도 무언가 느끼실 거예요. 타임코링, 가족이란 게 뭔지, 진정한 사랑이란 게 뭔지, 그리고 자신을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였던 그날부터요. 저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였어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언니 동생들 챙기는 맏딸이었죠. 20살에 결혼해서 선우를 낳았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혼자서 아들을 키웠어요. 선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벌써 25년 전이네요. 그때 선우는 겨우 10살이었어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죠. 한순간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은 없었. 타임의 거미지 어린 아들을 혼자 키워야 했으니까요. 다행히 남편이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요. 보상금으로 받은 돈은 꽤 큰 액수였지만 저는 그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대신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죠.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고 밑반찬을 만들어서 파는 일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손님도 별로 없고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다리는 퉁퉁 붓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선우를 위해서라도요. 그 아이만큼은 아버지 없다고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자라길 바랐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 타임 춘모 지오 정수기 엄마 김치가 제일 맛있어 하면서 찾아오는 분들이 늘어났죠. 저는 정말 기뻤어요. 내 손으로 만든 음식을 사람들이 좋아해 준다는 게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세요. 그렇게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면서 여유가 생겼어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은 건드리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상가 하나씩 사고 주식도 조금씩 사고 30년 동안 그렇게 모은 재산이 지금은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선우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했고 엄마 걱정 안 시키려고 애썼죠. 엄마, 나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게 라고 맨날 말하던 아이였어. 티니 그런 선우를 보면 마음이 아팠어요. 어린 나이에 너무 어른스러워서요. 대학도 장학금 받아서 다니고 군대도 다녀오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듬직하게 자라다니. 하지만 사회에 나온 후 선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가 그만두고 다른 회사에 들어갔다가 또 그만두고 그런 일이 반복되었어. 타임액 쪽 전바디 엄마 요즘 취업이 힘들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라고 말하는 선우를 보면서도 저는 괜찮다고만 했어요. 아들이 힘들어 안 하는데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던 중 선우가 미영이를 데려왔어요. 처음 만났을 때 미영이는 정말 예쁘고 밝은 아이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영이에요. 하면서 환하게 웃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나네요. 선우가 그런 예쁜 아이와 사귄다니 저는 기뻤어요. 미영이는 카페를 또 운영한다고 했어요. 작은 카페지만 자신만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면서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미영이가 마음에 들었어요. 선우도 그런 당찬 여자랑 결혼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 준비를 할 때도 저는 최대한 도와주려고 했어요. 신혼집도 마련해주고 결혼식 비용도 대부분 제가 댔어요. 물론 선우한테는 엄마가 그동안 모아둔 돈이 좀 있어서 라고만 말했지만요.
실제로는 제가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내줬어요. 시세로 치면 20억은 좋게 나가는 곳이었지만 선우한테는 엄마 친구가 싸게 임대해준다 하고 말했어요. 아들이 주눅들까봐 진실을 말할 수 없었거든요. 결혼 초기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미영이도 저를 잘 따랐고, 선우도 결혼하고 나서 좀 더 안정된 것 같았어요. 저는 마음이 놓였죠. 이제 내 역할은 끝났구나.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보면 되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미영이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처음엔 제가 예민한가 싶었지만 점점 확실해졌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집에 놀러 가면 미영이가 반갑게 맞아주긴 하지만 뭔가 형식적인 느낌이었어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라고 말은 하지만 눈빛이 차가웠죠. 그리고 제가 무언가 도와주려고 하면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하면서 살짝 방해하는 듯한 느낌을 주곤 했어요. 가장 이상했던 건 손님이 왔을 때였어요. 미영이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오면 저를 소개할 때 항상 애매하게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세요 라고 말하긴 하지만 그 뒤에 항상 좀 조용하신 분이에요. 또는 옛날 스타일이세요 같은 말을 덧붙이곤 했어요. 처음엔 그냥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정도려니 했어요. 워낙 요즘 젊은 여자애들이 그렇다고들 하니까요. 하지만 점점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준우를 낳고 몸조리를 하는 미영이를 돕기 위해 한동안 그 집에서 지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미영이의 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아기를 돌보는 건 거의 다 제가 했어요. 밤에 우는 준우를 달래고, 기저귀 갈고, 분유 타주고, 미영이는 출산 후라 힘들다면서 거의 누워만 있었어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출산 후에는 충분히 쉬어야 하니까요. 문제는 미영이가 저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마치 저를 진짜 가정부처럼 대하더라고요. 어머님, 아기 기저귀 좀 갈아주세요. 어머님, 분유 좀 타주세요. 어머님, 빨래 좀 돌려주세요. 모든 걸 시키는 말투였어. 심지어 한 번은 제가 준우를 안고 있을 때 미영이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더라고요. 그때 미영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응? 나 괜찮아. 가정부 아줌마가 와서 다 도와주고 있어. 가정부 아줌마라고요. 저를 가정부 아줌마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 출산 후라 예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제가 청소를 하고 있으면 거기 모서리도 좀 닦아주세요. 제가 요리를 하고 있으면 간이 좀 싱거운 것 같아요. 마치 저를 고용한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선우는 어땠냐고요? 선우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니, 정확히는 모르려고 했어요. 미영이가 저한테 함부로 하는 모습을 봐도 그냥 모른 척하거나 엄마, 미영이가 지금 힘드니까 이해해줘 라고만 했어요. 그때부터 선우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제가 뭔가 사주거나 도와주면 엄마, 고마워. 어떻게 갚지? 라고 했는데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이 받기만 했어요. 엄마, 이번 달에 좀 급해.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처음에는 정말 급한 일이 있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그 이번 달만이 벌써 2년째 계속되고 있었어요. 매달 똑같이 150만 원씩 가져갔어요. 저는 아무 말 하나 안 했어요. 아들이 힘들면 엄마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으로 뭘 했는지 아세요? 미영이 카페 적자를 메우는데 쓴 거였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제가 소유한 건물에 있는 카페 임대료마저 밀려 있었어요. 물론 미영이는 그 건물이 제 거라는 걸 몰랐지만요. 저는 참았어요. 계속 참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무너져 갔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미영이가 저를 남들 앞에서 소개하는 방식이었어요. 친구들이 놀러 오면 항상 저희 어머님이에요. 좀 옛날 사람이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어머님 세대는 그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라고 하면서 제 의견을 무시했어요. 심지어 한 번은 제가 준우에게 무언가 가르쳐 주려고 했을 때 미영이가 준우야, 할머니 말씀은 너무 옛날 방식이니까 엄마 말 들어 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상처였던 건 선우의 반응이었어요.
저는 선우가 미영이를 말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영가, 우리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선우는 그냥 웃으면서 하하, 미영이 말이 많네 라고 했어요. 전에 라고 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이 집에서 정말 투명인간이 되어버렸구나. 아니, 투명인간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그냥 필요할 때만 이용당하는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준우 때문에라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문제를 일으키면 아이가 피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 괜찮다고 말했어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가족들 아침밥을 준비했어요. 미영이는 다이어트 중이라며 거의 안 먹고, 준우는 시리얼만 먹고, 선우는 몇 숟가락 먹고는 급해서 라며 나가버리곤 했어요. 정성스럽게 준비한 미역국과 밥을 혼자 먹으면서 얼마나 허무했는지 모르세요. 집안일도 거의 다 제가 했어요. 미영이는 카페 일이 바빠서라고 했지만 정작 카페에 가보면 손님도 별로 없고 친구들이랑 수다만 떨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청소를 하고 있으면 어머님, 거기 좀 더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지시했어요.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건 준우를 대하는 방식이었어. 타임 주영정여 미영이는 아이를 거의 돌보지 않았어요. 준우가 아프면 저한테 어머님, 준우 좀 봐주세요. 저는 카페에 가야 해서라고 말하고 가버렸어요. 아이가 열이 나서 끙끙 앓고 있는데도요. 그렇게 돌본 준우가 저만 따르게 되자 미영이는 질투를 했어요. 준우야, 엄마한테 와. 할머니만 찾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아이를 제게서 떼어놓으려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정작 돌보는 건 저한테 맡기고요. 이런 일상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작아졌어요. 목소리도 작아지고 존재감도 작아지고 마치 이 집의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 타임의 걱정마오게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선우와 미영이의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여보, 우리 엄마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미영이의 목소리였어요. 글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야. 반찬 가게로 번 돈이랑 아빠가 남긴 보험금 정도? 몇 천만 원, 천만 원 정도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다 우리 거잖아. 어머님 다른 자식도 없고. 응, 맞아. 그러니까 지금은 좀 참자. 어쨌든 우리 돌봐주시는 분이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돌봐주시는 분이라고요? 제가 누구를 돌보고 있다는 거죠? 제 집에서, 제 돈으로 살면서 저를 돌봐주는 사람이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미영이의 말이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이 너무 간섭이 심해 맨날 청소하고 요리하고 준우한테도 이것저것 가르치려고 하고 좀 부담스러워. 미안해. 우리 엄마가 원래 그래. 조금만 참아줘. 나는 독립적으로 살고 싶은데 어머님이 계시니까 뭔가 눈치 보게 되잖아. 차라리 어머님 혼자 사실 수 있는 곳 알아봐 드릴까? 그 순간 정말 숨이 막혔어요. 제 집에서 저를 내쫓으려고 한다고요? 그것도 제가 얼마나 많은 모아둔 돈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요.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서 오래된 금고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제가 30년 동안 모은 모든 재산의 증명서들이 들어있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계좌 내역서, 적금 통장들 하나씩 꺼내서 계산해 보니 총 180억 원이었어요. 선우가 살고 있는 아파트, 미영이가 카페를 하고 있는 건물, 그 외에도 여러 부동산과 주식, 적금, 모든 게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저를 몇 천만 원 가진 할머니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그 돈마저 상속받으려고 지금은 참고 있다는 거였고요. 그 밤 저는 한잠도 못 잤어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내가 이렇게 무력한 사람이었나? 다음 날부터 저는 그들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미영이가 저를 시키는 말투, 선우가 당연하다는 듯 용돈을 요구하는 모습, 그리고 준우마저도 할머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며 저를 부리는 모습까지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뭔가 행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런데 진짜 결정타는 따로 있었어요. 그날은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날이었어요. 미영이가 갑자기 어머님,
오늘 백화점 같이 가요 라고 말했어요. 평소에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말이에요. 저는 기뻤어. 혹시 그동안의 일들이 제 착각이었나 싶어서요. 강남에 있는 큰 백화점에 갔는데 정말 오랜만에 나들이를 하는 기분이었어요. 미영이도 평소보다 친절했고요. 어머님, 이것도 보세요. 저것도 예뻐요. 하면서 이것저것 구경시켜 줬어요. 그런데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미영이가 쇼핑을 할 때마다 제게 가방을 들려주는 거였어요. 어머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어머님, 저것도 좀 들어주세요. 어느새 제 양손에는 크고 작은 쇼핑백들이 가득했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 쇼핑백 정도야 들어줄 수 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화장품 코너에서 미영이가 고등학교 동창을 만난 거예요. 그 친구가 미영가, 안 본 사이에 더 예뻐졌네. 근데 이분은 누구야? 하고 저를 보며 물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미영이가 우리 어머님이세요 라고 소개할 줄 알았어요. 비록 평소에 좀 차갑긴 했지만 남 앞에서까지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미영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이분요? 이분은 우리 집 가정부예요. 너무 친하게 하지 마세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나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꽂히는 것 같았어요. 그 친구가 그렇구나. 요즘 가정부도 같이 쇼핑 데리고 다니는구나 하면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그 시선이 얼마나 차갑고 무시하는 듯한지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쇼핑백들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봤는데 정말 가정부처럼 보였어요. 수수한 옷에 쇼핑백 들고 다니는 모습이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정말 큰 소리로 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이런 곳에서 소리내서 울면 더 창피할 것 같아서요. 한참 후에 나왔더니 미영이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왜 이렇게 오래 계셨어요? 친구가 기다린다고 해서 먼저 보냈어요.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집에 오는 길에 미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아까 그거 농담이었어요. 친구가 워낙 까다로워서 어머님도 이해하시죠? 농담이라고요? 그게 농담이라고요? 저를 가정부라고 소개한 게 농담이라고요? 그날 밤에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화를 내고 소리치는 걸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에 옛날 시장 친구인 순자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순자 언니는 제가 혼자 아이 키울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 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어요. 정수가,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해.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말했어요. 미영이가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선우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까지 다 말하고 나니까 더 슬퍼졌어요. 정수가,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싶어? 언니, 저는 그냥 인정받고 싶어요. 제가 누군지,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왔는지, 그걸 그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보여줘.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줘. 순자 언니가 소개해준 사람이 오진우 변호사였어요. 순자 언니 친구의 아들인데 부동산이나 상속 전문 변호사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상담만 받아볼 생각이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제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목록을 보여줬어요. 오 변호사가 서류들을 보더니 눈이 커지더라고요. 어머님, 이게 정말 다 어머님 명의인가요? 네, 그래요. 30년 동안 하나씩 모은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재산이네요. 그런데 가족들이 이걸 모른다고요? 네, 아무도 몰라요. 아들한테는 그냥 반찬 가게 하는 평범한 어머니로만 알고 있어요. 오, 변호사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지금까지 너무 착하게 사셨어요. 아니, 착한 게 아니라 너무 당당하지 못하셨어요. 어머님은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분이에요. 이 정도 재산을 혼자 힘으로 모으신 분이라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어머님의 재산을 공개하고 앞으로는 제대로 대접받으며 사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좀 더 확실한 방법이에요. 어머님이 진짜 누구인지 그들이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거죠. 저는 두 번째를 선택했어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건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들이 저를 그동안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면 말로는 안 통할 것 같았어요. 오 변호사가 계획을 세워줬어요. 먼저 제 이름으로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는 거였어요. 정기자산관리라는 이름으로요. 그리고 제가 소유한 모든 부동산을 그 회사로 이전하는 거였어요. 어머님, 이렇게 하시면 세금 문제도 해결되고 더 중요한 건 어머님이 진짜 부동산 재벌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냥 반찬 가게 하는 할머니가 아니라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임대 계약을 다시 검토하는 거였어요. 선우가 살고 있는 아파트, 미영이가 카페를 하고 있는 건물, 모든 계약을 정식으로 다시 하는 거였어요. 그동안은 그냥 가족이니까 대충 넘어갔지. 타임 종이 조이스. 이제는 제대로 된 계약을 해야 해요. 임대료도 시세에 맞게 받으시고요. 계획을 듣다 보니 가슴이 뛰었어요. 무서우면서도 설렜어요. 드디어 제가 숨겨왔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싶어서요. 2달 동안 모든 준비를 했어요. 회사 설립하고, 부동산 이전하고, 새로운 계약서 준비하고, 그동안 저는 평소처럼 생활했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요. 선우와 미영이는 여전했어요. 저를 당연하게 여기고, 시키고, 무시하고, 특히 미영이는 더 심해졌어요. 제가 뭔가가 말하면 어머님은 좀 옛날 방식이세요 라고 하면서 아예 대화를 차단해 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선우가 택배를 받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내용 증명 우편이었거든요. 정기자산관리 회사에서 보낸 임대계약 종료 통지서였어요. 엄마, 이게 뭐야? 선우가 종이를 들고 제게 왔어요. 저는 일부러 모르는 척 했어요. 뭔데? 여기 보면 이 집 주인이 정기자산관리 회사라고 돼요. 있어. 그리고 임대계약을 종료한다고. 엄마, 혹시 집주인이 바뀐 거야? 글쎄, 나도 잘 모르겠네. 그때 미영이도 비슷한 우편을 받았어요. 카페 건물 임대계약 재검토 통지서였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 위생점검 나온다는 통지도 같이 받았어요. 어머님, 큰일 났어요. 카페 건물주가 갑자기 계약을 재검토한대요. 그리고 위생점검도 나온다고. 어떡하죠? 처음으로 미영이가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평소 같으면 기뻤을 텐데 그때는 그냥 차갑게 느껴졌어요. 글쎄,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네. 며칠 후에 더 큰 충격이 왔어요. 오, 변호사 사무실에서 선우와 미영이에게 면담 요청이 온 거였어요. 재산 관련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면서요. 선우가 또 저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혹시 엄마가 뭔가 아는 거 있어?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나는 정말 모르겠다. 그냥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물어보지 그래? 변호사 사무실에 가는 날, 저도 같이 갔어요. 선우와 미영이는 제가 왜 오는지 이상해했지만 나도 궁금하다 하고 말했어요. 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선우와 미영이의 표정이 정말 지금 생각해도 잊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얼빠진 표정이었어요. 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놓고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기자산관리회사의 법률 대리인 오진우입니다. 오늘 모신 이유는 여러분이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부동산과 사업장,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를 공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소유주요? 선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 조기니? 네, 서초구 아파트와 강남구 상가 건물의 실제 소유주는 오 변호사가 저를 가리켰어요. 박정숙 여사님입니다. 그 순간의 정적이 정말 무서울 정도였어요. 선우와 미영이가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이게 무슨 말이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박정숙 여사님은 현재 180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계신 정기자산관리 회사의 대표이십니다. 180억이라는 숫자를 들은 순간 미영이가 의자에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어머님, 이게 정말이에요? 그때 제가 입을 열었어요. 미영가, 너 나를 뭐라고 했지? 네? 백화점에서 네 친구한테 나를 뭐라고 소개했지? 미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때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그건 가정부라고 했지? 가정부는 주인한테 집세를 받지 않아.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너희한테 집세를 한 푼도 안 받았어. 그럼 나는 가정부보다도 못한 사람이네?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시세로 아파트 임대료는 월 300만 원, 상가 임대료는 월 500만 원입니다. 그동안 박정숙 여사님께서 임대료를 받지 않으신 것은 순전히 가족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선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왜 이제서야 말해? 왜 그동안 숨겼어? 숨긴 게 아니야. 너희가 물어본 적이 없잖아. 그리고 저는 미영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가정부한테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 미영이가 바닥에 무릎을 꿇어렀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제가 어머님을 무시했어요. 함부로 대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직도 모르겠네.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말해봐. 미영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머님을 가정부라고, 남들 앞에서. 맞아. 그게 너의 진짜 속마음이었구나. 나는 너희에게 그냥 이용당하는 사람이었어. 돈 될 때는 달려들고, 필요 없을 때는 무시하고, 창피할 때는 가정부라고 하고. 선우도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살았어. 선우야, 너는 뭘 미안해 하는 거야? 엄마를 당연하게 생각했어. 엄마가 우리를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그래,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매달 배보 50만 원 가져갈 때도, 내가 집안일 다 할 때도, 준우 돌볼 때도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오 변호사가 새로운 서류를 꺼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숙 여사님께서 결정하신 사항들입니다. 첫째, 모든 부동산의 임대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합니다. 시세에 맞는 임대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둘째, 그동안 밀린 임대료는 가족 할인으로 면제해드리지만 앞으로는 매월 정확한 날짜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셋째, 박정숙 여사님께서는 독립적인 거주지로 이전하실 예정입니다. 넷째, 상속 관련해서는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선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우리를 아예 상속에서 제외하는 거야?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니까 당연히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 하지만 저는 미영이를 봤어요. 내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은 나를 가정부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니야. 미영이가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정말 달라질게요. 미영가, 기회는 이미 너무 많이 줬어. 너무 많이 줬어. 네가 나를 가정부라고 할 때까지도 나는 참았어. 하지만 이제는 안 되겠어. 어머님, 그리고 하나 더. 준우에 대해서. 제가 새로운 서류를 꺼냈어요. 준우를 위한 교육 신탁을 만들었어. 준우가 성인이 될 때까지 교육비와 생활비는 이 신탁에서 나갈 거야. 그러니까 준우 걱정은 하지 마. 엄마, 그럼 우리는? 너희는 이제 독립해서 살아. 진짜 독립 말이야. 내 도움 없이.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선우와 미영이는 한 달 안에 아파트에서 나가야 했어요. 갑작스럽게 월세 300만 원을 낼 형편이 안 되었거든요. 결국 월세 50만 원짜리 반지하로 이사 갔어요. 미영이 카페는 위생점검에서 여러 문제가 발견되어서 영업정지를 당했어요. 그리고 월세 500만 원을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 문을 닫았어요. 선우는 드디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했어요. 건설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미영이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처음에는 저에게 계속 연락이 왔어요. 선우가 매일 전화해서 엄마, 미안하다. 다시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미영이도 문자를 보내서 용서를 빌었고요. 하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어요. 용서는 제가 할 일이지. 그들이 원한다고 해서 해주는 게 아니니까요. 가장 힘들었던 건 준우였어요. 아이가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서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새 학교에 적응하는 것도 어려워하고. 그래서 저는 준우만큼은 자주 만났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준우도 저를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 왜? 돈이 없어서 매일 싸워요. 그리고 할머니 얘기할 때마다 울어요.
준우야, 할머니가 하나 말해줄게. 사람은 힘들 때 진짜 모습이 나와. 엄마 아빠가 지금 힘든 건 할머니 때문이 아니야. 그동안 너무 쉽게 살았기 때문이야. 할머니는 엄마 아빠를 용서 안 해줄 거예요? 준우야, 용서와 관계 회복은 다른 거야. 할머니는 엄마 아빠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예전처럼 지낼 수는 없어. 준우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준우가 성숙해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할머니, 저도 그동안 할머니한테 함부로 했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준우가 뭘 잘못했어? 할머니가 뭔가 해달라고 하면 귀찮아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말씀도 잘 안 들었고. 준우야, 그건 네가 어려서 그런 거야. 어른들하고는 달라. 하지만 준우의 그 말이 저에게는 큰 울림을 줬어요. 아이조차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데 어른들은 왜 그렇게 못하는 걸까요? 한편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한남동에 있는 펜트하우스로 이사했어요. 한강이 보이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매일 아침 한강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제가 꿈꿔왔던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재단을 만들었어요. 정숙 나눔 재단이라는 이름으로요. 저처럼 가족에게 무시당하고 학대받는 노인분들을 돕는 재단이었어요. 또 하나는 젊은 여성 창업가들을 위한 장학재단이었어요.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여성들을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행을 시작했어요. 평생 꿈꿔왔지만 할 수 없었던 여행을요. 첫 번째로 간 곳은 스페인이었어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어요. 800km를 한 달 동안 걸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길을 걸으면서 만난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한국어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몸짓과 표정으로도 통했어요. 그들이 제 손을 잡고 위로해 주었을 때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순례길 마지막 날, 산티아고 대성당 앞에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제 자신을 사랑하면서 살겠다고요. 그 후로도 여러 나라를 여행했어요.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어디를 가든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여행을 다니면서 만난 다른 혼자 여행하는 여성들과 친구가 되기도 했어요. 나이도 다르고 국적도 달랐지만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일본에서 만난 75세 할머니였는데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혼자 세계 여행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인생의 후반전은 나를 위해 살아야 해요. 지금까지 충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잖아요. 그분의 말이 정말 와 닿았어요. 맞아요. 지금까지 충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저를 위해 살 차례예요. 1년 정도 지났을 때 선우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이메일이나 문자가 아니라 손편지였어. 태맥 종이 초 엄마께 그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엄마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해 주셨는지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 저희는 정말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힘든 시간이 저희에게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안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미영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 곳인지 깨달았다고 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돈을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타임 갱스 이곳.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엄마. 저희가 변했다고 해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자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엄마한테 한 일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아요. 다만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정말 달라졌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준우가 엄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정말 행복해해요. 엄마가 준우에게는 변함없이 사랑을 주시는 걸 보면 팀의 몇 좋은 법 주닛. 저는 엄마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아들 선우가.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분노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복잡한 감정의 눈물이었어요. 그들이 변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편지의 말투부터가 달랐거든요. 예전에는 항상 요구하는 투였는데
이번에는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몇 달 후에 준우를 통해서 들은 소식이 있었어요. 선우가 건설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미영이는 편의점 사장님이 인정해서 매니저로 승진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엄마 아빠가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맨날 할머니 얘기해요. 어떤 얘기?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할머니한테 얼마나 죄송한지, 그런 얘기요. 준우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 움직였어요. 하지만 아직도 서운한 마음이 컸어요. 2년이 지났을 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운영하는 재단에서 주최한 독립 여성 창업가 시상식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미영이를 만난 거예요. 미영이는 제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저는 예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머리도 예쁘게 하고 있어요. 고급스러운 옷도 입고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미영이는 그 시상식에서 역경 극복 창업가상을 받았어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는데 1년 만에 성공시켰다는 거였어요. 시상식 후에 미연기가 수상소감을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오만하고 무례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에게 정말 죄송한 일을 많이 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셨는데 저는 그걸 몰라봤어요. 지금 이 상을 받으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께서 보여주신 강인함과 지혜를 이제서야 이해하게 되었어요. 비록 제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시어머니께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저는 시어머니처럼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이 되고 싶어요. 그게 제가 시어머니께 보여드릴 수 있는 유일한 사과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말 변했구나 싶었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에 저는 미영이에게 조용히 다가갔어요. 수상 축하해요. 미영이가 고개를 돌리더니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님? 응, 나야. 어머님? 여기에 왜? 내가 이 재단 이사장이야. 미영이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죄송해. 타임 통취빗. 정말 죄송해요. 미영가, 일어나. 여기 사람 많아. 저는 미영이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미영가,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어머님, 저는 정말. 괜찮아? 너 열심히 사는 거 다 알고 있어. 준우한테. 들었어. 어머님이 준우 계속 만나주시는 걸 알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준우는 내 손자니까 당연하지. 그날 미영이와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미영이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용서해달라고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다만 어머님이 행복하시면 그걸로 만족해요. 미영가, 너는 이제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 그 후로 가끔 미영기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자주는 아니었지만 가끔 안부 정도는 물어봤어요. 선우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선우와의 관계가 회복된 건 그로부터 6개월 후였어요. 준우가 중학교 입학식 날이었어요. 저는 준우 입학식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선우와 미영이를 만났어요. 선우는 저를 보자마자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응? 안녕. 엄마, 정말 많이 예뻐지셨네요. 그때 선우의 모습도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나약해 보이지 않고 훨씬 든든해 보였어요. 입학식 후에 세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뭐가 고마워? 엄마가 준우를 계속 돌봐주신 것, 그리고 저희한테 정말 필요한 교훈을 주신 것. 선우야, 너희가 힘들게 산 건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야. 너희 스스로 선택한 거야. 알아요. 엄마가 나쁘신 게 아니라 저희가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갔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관계였어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만 해줬어요. 그리고 그들도 저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특히 미영이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저를 만날 때마다 정중하게 인사하고 제 의견을 존중해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준우를 정말 잘 돌봤어요. 어머님, 제가 예전에 준우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것도 정말 죄송해요. 이제는 준우가 가장 소중해요. 지금은 3년이 지났어요. 저희 가족은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선우는 건설회사에서 팀장까지 승진했어요. 미영이의 온라인 쇼핑몰도 꽤 성공해서 이제는 직원도 몇몇 명 두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준우가 정말 잘 자라고 있어요. 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아요. 재단 일도 타임 블렌 중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들고 정말 충만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가끔 선우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하지만 예전처럼 모든 걸 제가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며칠 전에 준우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엄마 아빠를 진짜 용서해 주신 거예요? 준우야, 용서라는 건 복잡한 거야. 할머니는 엄마 아빠를 미워하지는 않아.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왜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거든. 예전 할머니는 너무 착하기만 했어. 하지만 지금 할머니는 착하면서도 템의 청규바지? 당당하다는 게 뭐예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당하지 않는 거고. 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저도 당당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준우는 할머니 손자니까. 이제 제 이야기가 끝나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시당하고 있다면 참지 마세요. 팀엘 지롭 조문 투파이즈.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걸 희생하고 있다면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그냥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입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의 인생을 사는 한 명의 독립적인 인간입니까? 저는 180억이라는 재산이 있어서 당당해진 게 아니에요. 제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기 시작해서 당당해진 거예요. 돈은 그냥 도구였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당당하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는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스스로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에요.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박정숙입니다. 30년 전 남편을 잃은 슬픈 과부가 아니라 혼자 힘으로 거대한 재산을 일군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무시당하던 불쌍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아는 당당한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고 자유롭고 당당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자신만의 가치를 아는 정말 행복한 삶을요.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저처럼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